1. 프롤로그.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25평 아파트. 1990년대에 지어진 이 낡은 아파트는 70세 박영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영수는 40년간 중소기업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뼈를 깎는 절약으로 이 집을 장만했다. 그의 아내 김순자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가게를 보탰다. 두 사람은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전형적인 서민층 부부였다. 그들의 외아들 정우는 34세로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연봉 4천만 원의 평범한 직장인인 그는 5년 전 29세에 미영과 결혼했다. 미영은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하며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워킹맘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맞벌이 부부처럼 보였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바로 부모를 당연한 육아 도우미로 생각하는 뻔뻔함이었다. 결혼 초기부터 이들 부부는 전세금 마련을 핑계로 시댁에 들어왔다. 처음엔 1, 2년만 얹혀 살겠다고 했지만 어느새 5년이 흘렀다. 그 사이 7살 딸 지우와 5살 아들 준호까지 낳았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이들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다. 육아는 당연히 할머니 몫이고 자신들은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집안일까지 모두 시어머니에게 떠넘겼다는 점이다. 70세가 넘은 순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들 집으로 향했다. 자신의 집에서 아들 집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 추운 겨울이든 무더운 여름이든 상관없이 매일같이 이 길을 오갔다. 손주들의 아침 준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등원, 집안 청소,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다. 심지어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다. 아들 부부가 데이트를 한다며 아이들을 맡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 미영의 태도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감사하기는커녕 시어머니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오히려 트집을 잡고 불평하기 일쟁였다. 반찬이 짜다, 아이들이 안 먹는다,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며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면서도 친구들 앞에서는 시어머니 자랑을 하며 자신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뽐냈다. 아들 정우는 어떨까?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다. 퇴근 후에도 육아나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가 힘들다고 호소해도 오히려 짜증을 냈다. 애 맡길 데가 없으니 참으라는 식이었다. 2. 며느리의 극한 착취. 새벽 5시 반 김순자는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70세의 나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이미 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무릎과 허리에 쑤시는 통증을 억지로 참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영수는 밤늦게 들어와 이제 막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어제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었다. 겨울용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둘렀다. 12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차가웠다. 70세의 몸으로는 이 추위가 견디기 힘들었지만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을 챙겼다. 자신의 용돈을 아껴가며 사온 것들이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5분이 그녀에게는 고역이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지하철 안에서는 자리에 앉기 위해 일찍 나서는 것이었다. 40분간의 지하철 여행은 그나마 휴식 시간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했다. 아들 집에 도착하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다.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면 거실에는 어제 먹다 남긴 과자 부스러기와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아들 부부는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설거지는 물론이고 아이들이 흘린 음식물과 우유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청소부터 시작했다.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을 정리하고 거실과 주방을 쓸고 닦았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빨래를 돌렸다. 이 모든 일을 7시까지 마쳐야 했다.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지우와 준호가 눈을 뜨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두 아이 모두 까다로운 성격이어서 아침부터 떼를 쓰기 일쑤였다. 지우는 옷 입는 것을 싫어해서 30분씩 실랑이를 벌였고 준호는 밥 먹는 것을 거부하며 온 집안을 뛰어다녔다. 순자는 두 아이를 달래가며 씻기고 옷 입히고 아침밥을 먹이느라 진땀을 뺐다. 그 사이 아들 부부는 여유롭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준비를 했다. 미영은 화장하는 시간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미고 나서야 집을 나섰다. 그러면서도 순자에게는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아이들 밥을 제대로 먹였는지, 준호가 감기 기운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지시사항들을 쏟아냈다. 마치 가정부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도 순자의 몫이었다. 무거운 가방들을 들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20분의 거리는 그녀에게 험난한 여정이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 때문에 더욱 위험했다.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걸어야 했다.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고 나면 이미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진짜 고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온 집안 대청소였다. 아이들이 어지럽힌 방을 정리하고 침실과 화장실을 청소했다. 빨래를 널고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왔다. 점심때가 되면 다시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야 했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숙제도 봐줘야 했다. 저녁 준비는 기본이었다. 미영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순자에 대한 갖은 트집이 시작됐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며 불평했다. 아이들이 안 먹는 음식을 왜 만들었냐며 핀잔을 줬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며 이곳저곳을 지적했다. 심지어 아이들이 TV를 너무 많이 봤다며 육아 방식까지 간섭했다. 순자는 이 모든 말들을 고개를 숙이고 들어야 했다. 더 가관인 것은 미영이 친구들과 통화할 때였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자랑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애 키우느라 힘든데 자신은 시어머니 덕분에 여유롭게 산다며 으쓱했다. 마치 순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정작 순자에게는 고마워하는 기색 하나 없었다. 주말이면 상황은 더욱 극악이 됐다. 아들 부부는 데이트를 한다며 아이들을 맡겼다.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꼬박 이틀 동안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집에서 잠까지 자며 24시간 육아를 해야 했다. 70세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밤에 아이들이 보챌 때는 정말 힘들었다. 준호는 자다가 자주 깨서 울었고 지우는 악몽을 꿔서 무서워했다. 그럼에도 미영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아이들 학원 등록을 위해 알아봐 달라고 했다. 육아용품을 사러 같이 가자며 쇼핑에 동원했다. 심지어 자신의 친정일까지 도움을 청했다.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며 간병까지 부탁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순자는 이 모든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화를 내고 손주들을 못 보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이 5년째 계속되자 순자의 몸은 한계에 달했다. 무릎은 계속 부어 있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졌다.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뻣뻣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래도 참았다. 손주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희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다. 3. 무심한 아들과 일상의 지옥. 정호의 하루는 순자의 희생 위에서 편안하게 돌아갔다. 그는 오전 8시에 일어나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아침밥을 먹고 출근했다. 회사에서는 평범한 영업사원으로 일했지만 집에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었고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정우는 곧바로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아이들이 아빠라며 반기며 달려와도 대충 안아주는 것이 전부였다. 함께 놀아주거나 숙제를 봐주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모두 할머니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아이들이 다쳐서 울어도 어머니를 부르며 뒷짐을 졌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정호는 상이 차려질 때까지 기다렸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입맛에 안 맞으면 얼굴을 찌푸렸다. 짜다 싱겁다 맛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순자는 아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정호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다. 설거지나 뒷정리는 당연히 어머니 몫이었다. 정호는 밥을 먹고 나면 다시 소파로 가서 TV를 봤다. 아이들이 보채도 어머니를 불렀고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도 어머니에게 맡겼다. 준호가 밤에 울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아이를 달래는 동안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주말이 되면 정호의 무책임함은 더욱 극명해졌다. 토요일 오전부터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술자리를 가졌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아이들이 아빠와 놀고 싶다며 조르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공원에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대신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시켰다.
더 가관인 것은 정호가 어머니의 고충을 호소하면 보이는 반응이었다. 순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오히려 짜증을 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육아가 힘들다고 하면 애 맡길 데가 없다며 참으라고 했다. 심지어 어머니가 쉬고 싶다고 하면 이기적이라며 화를 냈다. 자신들이 돈 벌러 나가는데 집에서 놀면서 뭐가 힘드냐는 식이었다. 정호는 아내 미영과도 육아에 대한 책임을 나누지 않았다. 부부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떠넘겼다. 미영이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면 오히려 동조하며 어머니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마치 공모라도 한 것처럼 순자를 착취했다. 어느 날 순자가 무릎이 너무 아프다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호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한다며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했다. 미영도 매장에 새 직원이 오는 날이라 빠질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순자는 진통제를 먹고 참으며 하루를 버텨야 했다. 병원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순자는 점점 지쳐갔다. 가끔 남편 영수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영수는 주로 야간 근무를 해서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다. 게다가 조용한 성격이라 아들과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저 아내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전부였다. 정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효자인 것처럼 자랑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용돈도 드리고 있다며 으쓱했다. 실제로는 집세도 내지 않고 모든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면서도 말이다. 어머니가 해주는 모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심지어 정호는 어머니가 아프면 오히려 불편해했다. 감기에 걸려서 아이들을 못 봐주면 짜증을 냈다. 병원에 가야 한다며 하루 쉬겠다고 하면 눈치를 줬다. 어머니의 건강보다는 자신들의 편의가 우선이었다. 이런 아들의 태도를 보며 순자는 마음이 무너져갔다. 아이들도 점점 할머니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할머니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할머니에게 짜증을 냈고 때를 썼다. 부모들이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호는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둘째 아이를 더 낳고 싶다며 어머니에게 의견을 물었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머니 몫이 될 것이 뻔했다. 순자는 기가 막혔지만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이 화를 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호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의존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철없는 어른이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무책임한 태도는 곧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4. 분노의 폭발점. 박영수는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과묵한 남자였다. 중소기업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가족을 부양해왔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전형적인 기성세대 남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속에 억눌러왔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영수는 아내의 지친 모습을 봐야 했다. 70세의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순자의 무릎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다. 손목과 어깨도 아파서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아들 집으로 향하는 아내를 보며 영수는 속이 타들어갔다. 영수는 가끔 아들에게 어머니를 너무 부려먹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정호는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오히려 아버지더러 이해해달라며 애 맡길 데가 없다고 했다. 며느리 미영은 더했다. 시어머니가 직접 손주를 돌봐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며 되려 고마워하라는 식이었다. 그들에게 순자는 그저 무료 가정부일 뿐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추운 12월 저녁이었다. 영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것이었다. 집 앞 아파트 단지에서 영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며느리 미영이 시어머니에게 무거운 장바구니 2개와 빨래 바구니를 건네며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미영의 표정과 몸짓에서 그것이 명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더 가관인 것은 순자의 모습이었다. 70세의 나이에 무거운 짐들을 양손에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영수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며느리는 자신은 빈손으로 서 있으면서 시어머니에게만 짐을 들게 했다. 그것도 새벽 6시에 말이다.
미영은 말을 마치고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남겨진 순자는 무거운 짐들을 들고 힘겹게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영수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40년간 자신과 함께 고생해온 아내가 며느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내는 젊은 시절부터 시집살이를 하며 온갖 고생을 했다. 영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 아내가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 하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날 밤 영수는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순자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넘어가려 했지만 남편의 간곡한 설득에 마음을 열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고된 일상, 며느리의 끝없는 요구와 불평,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자신의 건강 상태까지.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신이 죽어도 아들 부부는 모를 것 같다고 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하루라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손주들은 사랑스럽지만 이렇게 계속 혹사당하며 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평생 온순했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아내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동안 조용히 지켜만 봤던 자신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저녁 영수는 일찍 퇴근했다. 그리고 거실에서 아들 부부를 기다렸다. 정호와 미영이 집에 돌아오자 영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상황이 바뀔 거라고 더 이상 어머니를 이렇게 부려먹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정호는 아버지가 뭘 그렇게 화를 내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미영은 아예 시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다.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으냐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며 대래 따졌다. 이런 반응을 본 영수는 더욱 분노했다.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어머니의 고통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 부부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수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말로는 안 되겠다.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영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들 부부를 미행했다. 그들이 평소에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영수가 본 것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현실이었다. 미영은 순자를 마치 하인처럼 부렸다. 이것저것 시키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핀잔을 줬다. 정호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순자가 무릎이 아파서 잠깐 쉬려고 했을 때였다. 미영이 쉴 시간이 어디 있냐며 빨리 저녁 준비를 하라고 다그쳤다. 순자는 아픈 무릎을 부여잡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본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영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동창이었던 변호사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인 조치에 대해 상담했다. 변호사는 영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집주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했다. 영수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40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마련한 이 집에서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상관없이 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바로 다음 날 그는 폭탄 선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시아버지의 냉혹한 복수. 다음 날 저녁 7시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아들 부부가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다. 순자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한 후에도 쉴 틈이 없는 것이었다. 영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더욱 굳게 먹었다. 거실로 들어선 영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늘 온화했던 얼굴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정호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미영은 네일 아트를 하며 TV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영수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영수는 TV를 껐다. 그제야 정호와 미영이 고개를 들었다. 평소 같으면 인사를 건넨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영수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왜 그러시냐며 어색하게 웃었다.
영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켜본 것들, 어머니가 당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자신의 분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아들 부부는 처음에는 영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영수의 다음 말을 듣고는 경악했다.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다. 영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법적 절차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집은 자신의 명의이고 아들 부부는 단순히 얹혀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정호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 순한 양 같았던 아버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다. 당황한 그는 아버지에게 사정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살라는 것이냐며 호소했다. 아이들도 있는데 이럴 수 있냐며 감정에 호소했다. 하지만 영수는 냉정했다. 그런 것들은 아들의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다. 5년 동안 집세 한 푼 내지 않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베풀 은정은 없다고 했다. 특히 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부리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며느리와는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미영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며 대래 따졌다. 다른 집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했다. 심지어 갑자기 쫓아내는 시아버지가 너무하다며 울음까지 터뜨렸다. 영수는 미영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말했다.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실망스럽다고 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다. 그동안 철없이 살았지만 이제부터 달라지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영수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5년 동안 무료로 집을 제공받고 육아와 집안일까지 모두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편하게 살았으면서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임대차 해지 통보서를 작성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들 부부가 법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차단했다. 동시에 이사 날짜를 못 박았다. 정확히 30일 후까지 모든 짐을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들 부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갑작스럽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만한 집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까지 전세금을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목돈도 부족했다. 부모님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모든 생활비를 용돈처럼 써버렸던 것이 독이 된 것이다. 정호와 미영은 이제야 현실의 무게를 실감했다. 집세 걱정 없이 살던 때가 얼마나 편했는지 깨달았다. 아이들 돌봄을 모두 할머니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직장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특혜였는지 알게 됐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영수는 마지막까지 냉정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어도 며느리가 눈물을 흘려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 자체가 가식이라고 말했다. 진정으로 반성했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뭘 했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아들 부부는 급하게 전셋집을 알아봐야 했다.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어려워 결국 월세로 타협해야 했다. 지금까지 무료로 살던 것에서 갑자기 월 1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필요했다. 친정과 처가의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30일이라는 시간은 금세 지나갔다. 아들 부부는 정말로 집을 나가야 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영수가 마음을 바꿔주길 기대했지만 그의 의지는 단단했다. 마지막 날까지도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이사차가 도착하고 짐을 실어 나르는 동안에도 영수는 한마디 말을 건네지 않았다. 6. 뒤늦은 깨달음과 고난의 시작. 이사를 나간 첫날부터 정호와 미영에게는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새벽 6시에 지우와 준호가 동시에 깨어나 보채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달래주고 아침 준비를 해줬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미영은 평소 8시까지 잠을 자던 습관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어댔고 기저귀도 갈아달라며 보챘다. 정호는 회사에 늦을까봐 서둘러 준비하느라 아이들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 결국 모든 것이 미영 혼자의 몫이 됐다. 아침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두 아이의 옷을 입히고 세수시키고 아침밥을 먹이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특히 준호는 밥 먹기를 거부하며 온 집안을 뛰어다녔다. 지우는 유치원에 입고 갈 옷이 마음에 안 든다며 떼를 썼다. 평소 할머니가 얼마나 잘 달래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유치원 등원도 문제였다. 두 아이를 데리고 20분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지우는 가방이 무겁다며 엄마가 들어달라고 했고 준우는 걷기 싫다며 안아달라고 보챘다. 미영은 회사 출근 시간에 맞춰 서둘러야 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계속 지체됐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점심은 제대로 먹었는지 걱정이 됐다. 평소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니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 됐다. 오후 3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 준호가 열이 나서 빨리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영은 당황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바로 달려가서 아이를 데려왔을 텐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가야 했다.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조퇴를 해야 했다. 눈치가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병원에 가는 것도 큰일이었다. 아픈 준호를 안고 지우의 손까지 잡고 병원에 가야 했다. 대기 시간 동안 두 아이를 달래는 것도 힘들었다. 준호는 계속 울어댔고 지우는 지루해하며 보챘다. 평소 할머니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해냈는지 새삼 느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할 일이 산더미였다. 아픈 준호를 돌보면서 지우도 챙겨야 했다. 저녁 준비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냉동식품으로 대충 때우고 집안 정리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빨래는 쌓여만 갔고 설거지도 밀렸다. 하루 종일 아이들만 돌봐도 이렇게 힘든데 할머니는 어떻게 집안일까지 다 했을까 싶었다. 정호도 마찬가지였다. 퇴근 후 집에 오면 평소처럼 소파에 누울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아빠라며 달라붙어서 놀아달라고 보챘다. 미영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서 지쳐 있으니 자신이 도와야 했다. 하지만 육아 경험이 전무한 그에게는 아이들을 달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모두 극도로 지쳤다.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미영은 아이들 때문에 조퇴하거나 지각하는 일이 잦아졌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호도 마찬가지였다. 밤에 아이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회사에서 졸았다. 특히 주말이 지옥이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데이트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24시간 아이들과 붙어 있어야 했다. 잠깐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 아이를 데리고 가야 했다. 쇼핑이나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월세 100만 원의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120만 원의 고정비가 나갔다. 게다가 이제는 육아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어서 월 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평소 부모님 집에서 무료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했다. 지우는 할머니가 언제 오냐며 계속 물어봤고 준호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찾았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은 맛없다며 투정 부렸다. 아이들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육아는 더욱 어려워졌다. 한 달이 지나자 정호와 미영은 완전히 지쳐버렸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서로에게 짜증을 냈다. 육아와 집안일을 둘러싸고 매일 싸웠다. 왜 네가 안 하냐 나만 힘들다며 서로를 탓했다. 평소 할머니가 모든 것을 해주니까 몰랐던 육아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특히 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해주던 모든 일들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게 됐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시던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감했다. 그런데 자신은 그동안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만 늘어놓았다. 정호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시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70세의 나이에도 손주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 자신은 고마워할 줄도 몰랐다. 심지어 어머니가 힘들다고 하시면 짜증까지 냈던 자신이 한심했다. 두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육아도우미 비용도 부담스러웠고 직장에서의 눈치도 한계에 달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 보기가 안쓰러웠다. 결국 미영이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7. 용서와 화해의 시작.
3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오후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동안 수없이 눌러보려다가 포기했던 번호였다. 전화를 받을까 끊어버릴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아이들도 자신들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다.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가 의외였던 것이다. 미영은 목이 메어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떠올리니 말문이 막혔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했다. 시어머니의 희생을 당연시 여겼던 것, 감사할 줄 몰랐던 것, 심지어 불평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사과했다. 이제야 육아와 살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70세의 나이에도 매일같이 해주셨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순자는 며느리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손주들이 걱정됐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궁금했다. 미영은 아이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말했다. 지우는 할머니가 언제 오냐며 매일 물어보고 준호는 할머니표 음식을 찾는다고 했다.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순자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손주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만약 도움을 주더라도 조건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정호도 전화를 바꿔받았다. 아들 역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사과했다. 그동안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시 여겼던 자신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육아와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했다. 어머니가 70세의 나이에도 매일같이 해주셨던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안다고 했다. 영수도 전화를 받았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할 말이 많았다. 아들에게 분명히 했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어머니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만약 다시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에 맞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며칠 후 정호와 미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을 찾아갔다. 3개월 만에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였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안겼다. 지우는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며 울음을 터뜨렸고 준호는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순자도 손주들을 보니 마음이 애틋했다. 3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자란 것 같았다. 하지만 예전보다 야위어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며느리와 아들이 육아에 서툴러서 아이들이 제대로 챙김을 받지 못한 것 같았다. 정호와 미영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특히 미영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시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하지만 영수와 순자는 쉽게 용서해주지 않았다.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진정으로 반성했다면 앞으로의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장 다시 예전처럼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 대신 조건부로 제한적인 도움은 줄 수 있다고 했다. 일주일에 2-3번 오후 시간에만 아이들을 봐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들도 나이가 들어서 체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했다. 또한 집안일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청소, 빨래, 요리 등은 모두 아들 부부가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 육아 도움만 부분적으로 줄 뿐 가정부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순자가 자신의 용돈으로 아이들 간식이나 용품을 사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할머니의 호의에 기대지 말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정호와 미영은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미 3개월 동안 혼자서 육아와 살림을 해보니 부분적인 도움이라도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니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었다. 미영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다. 시어머니가 와 계시는 시간에도 자신이 할 일은 스스로 했다.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께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웠다. 정호도 달라졌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분담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맡기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몇 달 후 미영은 시어머니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동안의 희생에 대해 진정으로 고마워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다시 한번 사과했다. 순자는 며느리의 변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정호도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집세도 내지 않고 살면서 부모님께 폐를 끼쳤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영수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로만 하는 훈계보다는 확실한 행동이 더 효과적이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하려면 이 정도의 충격요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영수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40년간 조용히 살아온 그였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한 성급기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